너 호텔에 간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 아,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 만난 거야. 친구? 그럼 이건 뭐야?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는데 친구랑 그렇게 놀아? 오빠, 제발 그거 실수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 실수라고? 내가 호텔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데 그게 실수라고? 정말이야. 나 미쳤었어. 하지만 오빠밖에 없어. 제발. 그래, 생일 축하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날이야. 오빠, 오빠 제발. 꺼져.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100% 믿나요? 나는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났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겼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진 않았다. 나는 조용히 기획했고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이라면 나처럼 했을까요?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29살 남자다. 부산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엔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 치맥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내 일상이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궁핍하게 살진 않았다. 부모님은 작은 횟집을 운영하셨고 나와 형은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도우며 컸다. 어쩌면 그런 환경 덕분에 나는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했던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나름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던 중 내 인생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5년 전 친구 소개였다. 내 절친 민수는 늘 나한테 너 같은 놈은 결혼해야 정신 차린다며 여자 소개를 해주려고 했었다. 난 그런 거 귀찮아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특별한 약속도 없고 해서 그냥 나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그녀였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잘 통했고 대화가 편했다. 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녀랑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줄어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은 느낌이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가 점점 더 궁금해졌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원했고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성격도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연애 2년 만에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거창하지 않았다. 서로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짧게 다녀왔고 이후엔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난 여전히 회사원이었고 그녀는 카페를 운영했다. 우리는 주말이면 카페에서 함께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곤 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상이 행복했다. 평일엔 각자 바쁘게 살다가도 저녁이면 함께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는 시간만큼은 소중하게 여겼다. 남들처럼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원룸에서 서로 기대며 사는 게 그땐 충분했다. 그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내가 퇴근하고 지쳐있을 때면 조용히 내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아주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난 그때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난 퇴근하고 그녀의 카페에 들렀다. 늘 그렇듯 그녀가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했다.
카페 안에는 익숙한 향이 감돌았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주방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멈춰 서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아내를 감시하거나 간섭하는 타입도 아니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게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내 안에서 이상한 기분이 커져만 갔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카페 마감하고 친구들이랑 잠깐 밥 먹었어.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나랑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주말 아침이면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집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혼자 남겨지는 게 익숙해졌다. 거기에 핸드폰까지 이상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놓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뒤집어 놓고 있었다. 더 이상한 건 몇 주 전만 해도 알던 비밀번호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는 거다. 비밀번호 바꿨네? 그냥 요즘 보안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내가 더 이상 바보처럼 속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 10시 G호텔로 와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난인가? 누군가 나를 놀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스팸인가?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순간부터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가기로 했다. G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정확히 9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서서 두리번거리는데 불안과 초조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내 아내였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다정한 분위기였다.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대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바로 달려가서 소리칠 수도 있었고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그대로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 렌즈는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였다. 모든 걸 기록해야 했다. 그래야 내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테니까.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자.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오히려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다.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중 가장 큰 감정은 허무함이었다.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순진하게 감정을 내던질 만큼 어리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이혼을 하더라도 절대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대했다. 출근할 때 잘 다녀와 라고 말했고 퇴근 후에는 오늘 피곤하지 않아? 라고 물었다. 내 감정을 숨기는 건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해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먼저 나는 탐정을 고용했다. 부산에 있는 한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고 한 중년 남성이 나를 맞았다. 어떤 사건인가요? 아내가 외도 중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탐정은 무덤덤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이런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왔겠지.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이런 일 많습니다. 몇 주면 충분히 자료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을 건네고 내 아내의 사진과 자동차 번호, 카페 주소까지 모두 넘겼다. 이제부터는 내 손이 아닌 전문가의 손에 맡길 차례였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부산 서면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아는 형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였는데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이혼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죠. 혹시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현재 수집 중입니다.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욱 확신이 들었다. 무너지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 아내도 함께일 거라는 걸.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충분한 자료가 모였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직접 보겠습니다. 나는 사무소로 갔다. 거기엔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낀 모습, 카페에서 몰래 만나는 모습, 심지어 아내의 문자 메시지까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유리할 겁니다. 나는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할 차례였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소처럼 밥을 퍼주며 말했다. 오늘 카페는 어땠어? 뭐 늘 똑같지. 손님도 별로 없었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날은 내 아내의 생일이었다. 부산 남포동의 한 레스토랑을 빌렸다. 평소 그녀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다. 손님을 초대할 공간도 넓고 분위기도 좋았다. 나는 그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잘 아는 지인들까지 모두 초대했다. 아내는 그저 내가 아직도 사랑에 눈이 멀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착한 남편이라 생각했겠지. 나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볼 작정이었다. 파티가 시작됐다. 아내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과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기만 했다. 음식이 나왔고 와인이 따라졌고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준비한 시간이 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둘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만들었으니 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내는 감동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오빠가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진짜 감동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눌렀다. 그리고 화면이 켜졌다. 처음에는 평범한 영상이 나왔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영상, 카페에서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길거리에서 몰래 포옹하는 장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 심지어 그녀가 그 남자와 나눈 메시지까지. 보고 싶어. 오늘도 만나고 싶어. 남편이 눈치 못 채. 걱정 마. 완전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됐다. 그리고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아내는 처음엔 몽한 표정을 짓더니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었다. 사랑하는 아내야, 생일 축하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날이 될 거야. 아내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나를 바라봤다. 오빠,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아내는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질까?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덧붙였다.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마.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야. 아내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이후 아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오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잘못했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잘못,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냥 순간적인 실수. 그럼 내가 호텔을 들락거린 건 다 실수였냐?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다.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서 계속 울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난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한 입장이었다. 이 증거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고 완전히 무너졌다. 오빠, 이혼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좋게 끝내자. 응, 좋게.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아놓고 이제 와서 좋게 끝내자고.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오빠를 사랑했어. 그냥 한순간. 그 입 좀 다물어라.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나는 냉정하게 말을 끊고 서류를 그녀에게 던졌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아내는 서류를 보며 손을 덜덜 떨었다. 설마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래, 집 내 명의에 하던 이미 다 정리해놨어. 넌 이제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오빠, 제발.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아내는 끝까지 사정했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내는 모든 걸 잃었다. 이혼이 확정된 날 그녀는 내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외면한 채 집을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소식은
그녀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것이었다.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에서도 그녀를 내쫓았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녀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녀가 바람난 남자도 똑같이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다. 그의 아내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혼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 남자도 결국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았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승자가 되었다. 모든 걸 잃은 건 나 아닌 배신자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과는 다르게 이혼 후 나는 부산을 떠나기로 했다. 같은 도시에서 계속 살면 어디를 가든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딱히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었는데 이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보다는 많이 좁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처음 며칠은 집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던 시간이 많았다. 습관적으로 두 사람 몫에 저녁을 준비하려다 멈춘 적도 있고 누군가와 같이 영화를 보던 날들이 떠올라 괜히 TV를 꺼버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사는 스트레스는 없다는 거였다. 친구들은 내게 더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야,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좀 놀아도 보고 그래.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지금은 그런 거 귀찮아. 너 요즘 하는 거라고는 출근, 퇴근, 집에서 넷플릭스 뿐이잖아. 그러다 진짜 외로움에 미쳐.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렇게 살다간 나 자신이 더 피폐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우선 요리를 배우기로 했다. 예전엔 항상 아내가 밥을 해줬다. 나는 요리를 할 줄 몰랐고 대충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이제 혼자 사는 이상 직접 요리를 해 먹어야 했다. 처음엔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였다.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뭔가 맛이 이상했다. 하지만 몇 번 실패하고 난이 감이 잡혔다. 어느새 김치찌개, 불고기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혼자 앉아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런 건 진작 배워둘 걸. 운동도 시작했다. 예전엔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나 한 캔 하면서 TV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처음엔 몸이 무거웠고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찼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전보다 좋아 보였다. 이런 기분 나쁘지 않네. 운동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것 중 하나였다. 예전에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말이 안 통해서 불편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공부해서 제대로 소통하고 싶었다. 학원에 등록하고 처음으로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 꽤 괜찮게 살고 있네. 이혼 직후엔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은 기분이었다. 누구도 의심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온전히 나만의 삶.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배신자는 결국 내 인생에서 사라졌고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번호였다. 주저하다가 화면을 확인했는데 예상대로였다. 내 전 부인이었다. 오빠,
잘 지내? 잠깐 볼 수 있을까? 나는 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때 그녀는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었다. 언젠가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만난 곳은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였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연애 시절 우리가 종종 와서 함께 커피를 마셨던 공간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감상적인 분위기에 흔들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응,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내 얼굴을 살폈다. 오빠, 잘 지내?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내 대답이 예상밖이었는지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사실 계속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어. 근데 그냥 이렇게 보내기엔 너무 후회가 남더라. 무슨 후회?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뭘 이뤘는지 이제야 알아. 너무 늦게 알았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바깥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 다녔다. 그들과는 다르게 이 공간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혹시 나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질문에 감정이 요동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를 보며 느낀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담담한 뿐이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도 필요 없어. 그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이제 내 삶에서 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 그렇게 단호하게 말 안 해도 되잖아. 솔직한 게 나 괜히 희망 갖게 하고 싶진 않거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갈게.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벌써가? 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오빠, 잠깐만. 그녀는 급히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제 그만하자. 나한테도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바라본 뒤 문을 열고 카페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시원했다. 그녀는 과거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것이다. 이제 나는 31살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정도로 바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혼 후
1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직을 하면서 연봉도 올랐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 예전에는 일과 결혼 생활을 병행하느라 늘 지쳐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 운동은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다.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처음엔 하루 이틀 나가다 말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꼭 간다. 몸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나다. 이제는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 연애도 다시 시작했다. 이혼 후 처음에는 다시는 연애 같은 거 안 할 거야 하고 다짐했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몸소 겪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벽을 쌓고 살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애를 나를 지키면서 한다는 거다. 예전처럼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추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내 삶을 우선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랑도 결국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야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전 부인. 가끔 친구들에게서 그녀의 소식을 듣는다. 내가 신경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듣게 된다. 그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직장을 잃은 후로도 몇 번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상관없다. 처음에는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그녀는 내 과거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선택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아마 여전히 불행했을 거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 점점 무너졌겠지. 지금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는 못했을 거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